경제학자의 서재. 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미중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13강.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효과적인 대중국 정책의 개발이 지금보다 더 중요하고 또 복잡한 적은 없었다. 오늘날 세계에서 중국이 단독이든 공동이든 개입하지 않은 문제란 없다. 중국의 행동은 매일같이 모든 곳에서 미국의 활동과 뒤얽힌다. 이는 지속적인 기반 아래서 여러 세트의 정책 결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정책은 미국과 중국의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국 정책 개발은 마치 영원히 연주를 멈추지 않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비슷한 전략적 과제다. 어떤 날, 어떤 곳, 어떤 시간대든지 미국과 중국의 정책 개발 전문가들은 여러 프로젝트의 장점을 논의하고, 외교관들은 난항을 겪는 협상에 골몰하며, 무역 협상가들은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전투기 조종사들은 태평양 전역에서 서로의 국경에 아주 가깝게 날아다니고 있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을 비롯해 어떤 유력한 고위 인사라 할지라도 모든 사안에 대한 확정적 지침을 내려줄 수는 없으며, 미국의 모든 활동에서 그것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의도와 중국에 대한 평가 등을 적절하게 버무려낸 메시지를 담아내기란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정책의 통일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혼란된 신호를 상대에게 보낼 위험과 그에 따라 잘못된 소통과 잘못된 계산이 빚어질 위험, 그리고 그것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 전반의 대중국 정책 프레임의 수립. 정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매일같이 미중관계 문제와 맞닥뜨리는 수천 명의 미국 공직자들에게는 일정한 방향성과 선명성을 부여해주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정치체계에서 미국 국민이 뽑고 미국의 대중국 관계의 기조와 방향을 세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 말고는 아무도 없다. 이런 까닭에 행정부가 출범하고 초기에 대통령이 대중국 관계에 대한 일련의 기본 원칙들을 수립해두는 게 절실하다. 이로써 정부 각급 부처의 공직자들은 각자의 일상 업무에서 마주치는 중국 관련 사안들에 대응할 지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공식 연설, 미국 국가안보전략백서의 발행, 기밀화된 대통령 정책 지침 작성, 특정 정책 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결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업무는 백악관 관료들에서 각 부처와 사무국들에 이르는 인사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설명하고 그것을 각자의 사안에 적용하려는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이뤄진다. 가령 필자는 백악관 NSC 중국 국장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직하며 정기적으로 각 부처와 사무국을 방문하고 그 지도부가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 비전에 대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받았다. 그것이 노동부든 항공우주국이든 환경보호국이든 교통부든 그 어떤 정부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에도 중국 관련 사안이 빠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미중 관계의 성격에 대한 공동의 이해 수립. 정책 결정자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역학관계가 어떤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레버리지 포인트가 어디인지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수립할 필요 또한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에 무역 정책과 관련해 결정을 내릴 때 중국에 대한 철진한 평가에 기초했는데, 이는 다시는 탑습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당시 행정부 관료들은 중국을 수출 중심의 제조업 경제로 여겼으며, 빠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실적을 중시하는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권을 레버리지로 써서 중국이 경제 개혁을 수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대체로 내수시장의 성장과 미국 외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대미 무역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그 밖의 수단으로 중국에 일방적인 압력을 가했을 때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대신 비슷한 식으로 보복했다. 레버리지에 대한 미국의 과대평가가 가져온 손익계산서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무역 전쟁으로 미국 내 일자리 24만 5천 개가 사라졌고 280억 달러의 납세자 기금이 사라짐으로써 미국 농업을 유지하던 자원이 격감했다.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중국의 대미 직접 투자액이 90% 줄고 미국의 GDP는 0.7%가 줄었다. 무엇보다도 무역 전쟁이 목표로 삼았던 중국 경제 모델이 가지는 기본적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은 손도 대지 못한 채로 남았다. 확고한 목표 설정. 잘 정비된 정책 과정은 정책 입안자들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 계획을 수립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문제가 되는 사안에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이 적절하게 평가된 대로 선택지들 사이의 균형이 유지돼야 하며, 또한 그 정책을 시행할 최종 실무진이 일하는 정부 내 모든 부처들에게 적극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과 메시지가 중요하기는 해도
효과적인 대중국 정책의 모든 요소들이 직접 중국과 엮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기술 관련 문제가 미중 경쟁에서 핵심이 되도록 입장을 정했다. 미국이 국내에서 그리고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일은 미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능력이 중국을 능가하게 된다면 그런 역량 강화 결정은 중국 또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내리는 어떤 결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연수 기회를 넓히고 첨단 기술 인프라를 개선하며 해외의 자본과 재능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기초 및 응용 연구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고 파트너 국가들과 인력 및 자원을 공유하는 일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중국 전략은 여러 정책 영역들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경제 정책이 안보 정책과 따로 놀 수는 없다. 인권 문제에 대한 고려가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정책적 고려와 별개일 수 없다. 그리고 국내 소비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도 그것이 미국이 중국을 앞서 나가야 한다는 인식보다 더 우위일 수는 없다. 정책 허브로서의 백악관. 이렇게 다양한 정책 사안들을 하나로 통합할 유일한 방법은 백악관이 나서서 정부 부처들 사이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율하는 중앙송신망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정책 결정 과정이 잘 돌아간다면 NSC 구성원들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이끌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 과정은 확고한 목표를 엄중히 정립해야 하고 대통령의 의사 결정을 위한 건의안을 개발해야 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소통시키면서 그에 따라 결정들이 부처와 사무국들에 두루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양방향 모두에서 투입과 제안 제시를 허용해야 한다. 고위 관료들이 만날 경우 그들은 즉시 행동을 취해야 마땅한 가장 최근의 위기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NSC 구성원들이 미팅을 잡을 때는 보통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부보좌관이 주재해 긴급한 사안들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음으로써 장기적인 주요 의사결정이 긴급 사안 처리에 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효과적 정책 결정의 또 다른 요소는 각 부처와 사무국 대표들이 각 전문 영역별로 사안에 대해 발언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상무부는 재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책을 고려하고 국무부는 더 넓은 외교적 목표에 따라 이를 보면서 미국 동맹국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가 올바른지를 살핀다. 그리고 국방부는 안보 차원에 주목하고 재무부는 미국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글로벌 경제 차원의 사안에 대해 전망한다. 정보부처는 종종 중국과 그 밖의 나라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다. 정책 참여자들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우선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게 되면 해당 정책 결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들 기구의 전문적 관점에 따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분과들의 상호 보완적 논의는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함께 2차, 3차 효과를 예측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선택지를 마련해준다. 정책 오류 예방. 이처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단 하나의 사안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증후군, 말하자면 대중국 정책이 논의 당시 주의를 끄는 문제에 압도돼 버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무역 불균형 문제든, 북핵 협상 문제든, 인권 문제든, 다른 뭐든 간에 미국의 정책이 단 하나의 사안에만 집중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 중국과 나날이 부딪히는 관계에서 어떤 쪽에서 긍정적인, 어떤 쪽에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지 우선순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대중국 정책의 요건 또 하나는 백악관이 정책과 정치 사이에서 건전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미국의 전임 대통령 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극과 극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NSC는 좋은 정책은 좋은 결과를 낳으며 그것은 좋은 정치로 이어진다라는 말을 연불하듯 외우고 다녔다. 몇 안 되는 예외를 빼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에 지나친 관심으로부터 대중국 정책을 가리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때그때의 분위기에 휘둘림이 없이 꾸준하고 장기적인 견지에서 정책을 펼치려고 했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이러한 접근에 대한 비판자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그런 접근은 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느끼고 있는 급박함과 분노를 가령 일자리 상실, 마약성 진통제인 합성 오피오이드 밀거래, 지식재산권 절도, 사이버 첩보 활동 등에서 빚어진 미국민의 악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의사결정에 대해 알릴 때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의 맹점은 정치적 계산이 정책 결정의 지침이 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단계 무역 협상을 끝내기로 한 결정은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열렸다거나 기본적 문제점들이 해소돼서가 아니라 그저 2020년 대선의 시간표에 따라 그쯤에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이뤄졌다. 비슷하게 코로나19를 쿵플루, 중국 바이러스 따위로 부르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특정 과제를 개신시킬 목적이기보다는 통제 불능 상태로 퍼져가는 바이러스로 팽배해진 국민의 분노를 중국에 대한 적의로 돌려보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중국의 행동이 얼마나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주며 얼마나 미국 언론에서 주목받는지를 생각하면 모든 정책 결정이 정치적 고려와 동떨어진 채로 냉정하고 무심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건 망상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중국 관련 정책 결정을 해당 시점의 지배적인 정치 기류에 맡겨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정치적 편의와 국익이 같은 결로 가지 않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 정책이 오로지 정치적 렌즈를 통해서만 평가될 때 그것은 일부러 거친 태도를 보이도록 부추기고 되도록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몰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은 단기적인 정치적 영향과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를 모두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그런 균형 잡기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결론적으로 대중국 정책은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려는 수없이 많은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중국이 미국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해치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가에 따라 가늠된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종종 그 당시에는 가늠이 어렵다. 결국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 상대하면서 인내, 지혜, 침묵, 확신 등을 갖춰야만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전략을 짜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어떤 통치체제가 그 국민에게 더 나은 결과를 내놓는지를 놓고 장기적인 체제 경쟁에 묶여있는 셈이다. 그 성과에 따라 세계에서 누가 더 높은 인정을 받느냐가 정해질 것이다. 미국의 정책이 미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 강화시킬수록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 효과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13강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었습니다.